다만 제롬 파월이 말한 일시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경제를 해치는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단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참을만 하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은 이제 안 공급하지만 금리를 올릴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거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제롬 파월이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예전에도 파월이 연임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역시 또 연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세요. 투자하고 계신 분도 걱정이시고 또 투자를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도 걱정이시고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현안을 좀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을지 대표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내용을 찾아뵙습니다. 우선은 요즘 며칠간의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느끼시는 이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얘기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임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 사실은 사실 신중하게 봐야 하겠지만은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왔다면요. 근데 그런 면이 있다면 저도 꾸준히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저희 채널이든 센터장님의 채널이든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바뀐 거를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제가 결론을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무슨 변화가 있었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2, 3일간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막 떠들고 있지는 않은, 물론 이제 연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은 거기다 오늘 시장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시장도 뭐 좀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에서 매니저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 이미 들어가 버린 상태의 매매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거래가 확 줄어들게 돼 있었어.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이슈가 수면 아래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민감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시장을 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그런 면에서도 오늘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변화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던 변화의 시작을 대표님께서 짚어주실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1대1 관계, 예를 들면 10년물 장기금리라고 말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캐스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날도 나스닥이 세게 오른 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하지만 사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10년물 금리가 조금 큰 폭으로 움직일 때는 뭔가 있긴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요 지표,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테이퍼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이니 아무래도 금리가 제일 좀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시장 그 전날 시장에 연임이 발표되는 날 제롬 파월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그 다음에 랄프 브레네드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날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 실제로 그 다음날 이어서까지 거의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게 1.7대입니다. 네. 10년물 금리로. 근데 1.7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당일날로는 사실 치솟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그날 이제 그 일만 있지는 않고 그 10년물 금리는 아니었지만 장기물 똑같은 장기물 7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채 입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 선호되는 채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가 발행되는 날 네. 입찰이라고 하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채권을 사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데 PD라고 이제 우리가 PD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여기도 PD라고 불러요. 이 PD들이 참여해서 이제 10년물 국채가 오늘 뭐 얼만큼 발행된다 했을 때 500억이 발행되면 뭐 500억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을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던지고 네. 그 높은 가격을 낸 거에 낙찰됩니다. 그러면 입찰이라고 하는데 그날 7년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기가 없으면은 그 국채는 이렇게 내가 얼마에 발행이긴 하지만 내가 이걸 얼마에 팔게요 내놨던 것보다 당연히 금리가 인기가 없을 때는 높게 체결되겠죠. 그쵸. 인기가 가격이 있으면 낮아지니까. 낮게 체결되고 채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날 이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급하게 올랐고요. 어제까지 이어서 올라서 1.7을 막 얘기를 할 정도로 했고 오늘 이제 내려왔는데 오늘도 다시 또 올랐다가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끝나기는 지금 1.64 정도에 끝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올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그때 가장 큰 이슈는 제롬 파월의 그 재임명 연임이었는데 그럼 이 이슈가 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었느냐 이걸 네.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앞에 이제 제가 금리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뉴스로 시장을 진단하지 않아요. 뉴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상당히 오해하게 하는 쪽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래서 빠졌구나 그래서 올랐구나를 잘 못 보게 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습니다. 기자가 내잖아요. 네. 기자분들이 내는데 기자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월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같은 시간에 활동하니까 밤이 아니죠. 우리로는 새벽이지만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시간대에 보고서 그거를 보도하는 사람들은 좀 난데 과거에는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침에 바로 월가 그러니까 저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은 환경 글로벌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지만 대부분은 기자들이 생각해서 오늘은 뭐 때문에 하락했다, 뭐 때문에 빠졌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는 그런 전화를 간간히 받곤 했었으니까 한국장에 대해서지만은 오늘 왜 빠졌어요? 뭐 오늘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자기가 조사해서 기사에 올리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자기가 볼 때 제일 그럴듯한 걸 올리게 되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주관적인 판단이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볼 때도 다 그러 보이니까. 기사는 어때야 되나요? 공감이 좀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읽히잖아요. 네. 그리고 뷰수도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얘기를 써요. 이유를. 근데 시장은 사실은 리즈너블하다 이런 그런 보통 표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이유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갈라서 봐야 돼요. 음. 기사에 나온 내용은 그들이 해석한 거예요.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면서 투자에 어쩌면 결과가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이런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20년씩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훈련은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뉴스에 나왔던 얘기대로 시장이 진짜로 움직이는지를 대조해 보시면 20년간 봤기 때문에 그 뉴스의 보도가 틀린 경우, 그러니까 팩트는 틀리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팩트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석을 같이 전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한 적 없거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팩트만 전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쵸. 약간의 해석을 넣는데 그 해석이 전혀 틀린 경우가 이 경제 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앞에 이런 얘기 드린 것처럼 금리가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한 그 이유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금리가 움직였다면 걔 때문에 움직인 게 거의 정확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시간대로 이렇게 보도하는 보도를 저는 아주 즐겨 보는데 이유는 실제로 그 팩트와 그 주가나 이 금리의 흐름이 뭐 의심 없이 그 이유 때문에 움직였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제임명될 때 왜 그럼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나를 시장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움직였나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네. 그 이유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최저에 이르렀고 네. 그 위기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제롬 파월과 라일 브레너드를 임명할 때 그 모든 그런 그 표현들에서 그걸 아주 강조했다는 게 그리고 오후 2시쯤에 이제 이 두 사람과 새로 임명된 두 사람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도 뚜렷하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이든이 말하기를 지금의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인데 네. 제롬 파월이 그리고 그 브레이너드가 그거를 제일 잘 대응해 줄 거로 믿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임명된 두 사람도 당사자 소감을 말할 때 제롬 파월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국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도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네. 라일 브레너도 마찬가지 우리는 미국의 가정을 생각하겠다 이 제도를 뭐 통화 정책을 쓸 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임 원래는 사실 당연히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임박해서 한 달 전부터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라일 브레이너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은 정확하게 민주당 쪽의 그런 뚜렷한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은행 규제 그러니까 금융 규제에 대해서 라일 브레너드는 분명한 뜻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규제해야 한다. 근데 제롬 파월은 그런 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브레이너드를 넣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런 측면에서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 그 어떤 면에서는 제롬 파월을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사실은 발표를 여러 번 미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어쨌든 고민을 해서 세운 사람이 제롬 파월이고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일 잘 다뤄줄 거로 본다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이 딱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대항을 강력하게 해나가겠구나. 네. 지금보다 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롬 파월의 그런 뭔가 그 소감에서도 뚜렷하게 그런 표현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바로 반응을 해버렸어요. 곧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진행해서 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금리가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냐면 2년물과 5년물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인상된다면 얘네들은 바로 반영되는 금리들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2년물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폭등하고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10년물 금리도 같이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랬던 모습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뒤숭숭하게 흔들렸던 거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그래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그날 뭐 나오게 했었고 어제도 이어서 이제 금리가 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끝나긴 했지만은 어제는 또 다른 국채 입찰에서 그 전날과는 다르게 네. 또 미국 국채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금리가 또 내려가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채권 트레이더들의 또 다른 트레이딩이 있어요. 이건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은 그 주식 시장에 투자하듯이 채권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네. 돈은 사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굉장히 많이 커요. 단위도 크고. 근데 이제 그런 쪽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금리가 한 번 오른다, 안 오른다, 뭐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채권 쪽에서는 장기 금리는 안 오르고 단기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거를 이제 그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금리 쪽에서는 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장기물과 단기물이 평탄해지는 그런 상태에다가 채권 트레이더들이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장기가 좀 내려오고 단기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는 올라가고 장기는 내려오거나 안 오르면은 이게 플래팅해진. 수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플래트닝 대대 단기가 올라서 나타나는 걸 베어 플래트닝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에 투자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물 사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도 금리가 더 올랐다가 내려와 버렸죠. 사자가 들어오면 채권은 금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가는 요인을 많이 반영할 요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결국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연임된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에 뭐 여러 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시장이 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제롬 파월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전에 제롬 파월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가정들을 바꿔야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야 하고 금리는 그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어떤 결정을 해주진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갈등 상황이고 뭔가 두려움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월이 생각을 바뀌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그 바이든이 다급해져서 이제 이들에게 그쪽에 대해서 시장에게 어떤 제스처나 어떤 표현을 쓰라고 이제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표현들의 이면에는 이전에는 그러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은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반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보일 만큼 왜 이랬는가. 오늘도 이제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계속 그 기자가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충분히 이제 왜 그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이 없다. 빨리 테이퍼링 빨리 끝내고 금리 네. 올려야 한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운 거는 연준이 잘못 미스해가지고 이렇게 태만하게 굴다가 네. 시장이 아예 어려워졌을 때 뒤늦게 금리 올리고 난리치다가 결국 시장 폭망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네. 거였는데 이렇게 시장이 느낄 만큼 제롬 파월 연준은 뭘 보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를 아는 게 좀 중요해요. 네. 사실은 뭐 뉴스를 보시고 뭐 이 기사를 보시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보시게 될 텐데 특히 이렇게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곤란하게 될 거란 얘기를 아주 많이 지금까지 여러 달에 걸쳐서 보셨을 거고 맞습니다. 지금도 무슨 뉴스를 보든지 간에 인플레이션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은 무슨 그 생뚱맞게 그렇게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었던 네. 이유를 그러면 아는 거는 좀 중요해서 뭐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롬 파월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냐면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고민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고민인 시기의 통화 정책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2019년까지 거의 10년간의 연준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네. 디플레이션 그 경향에 빠져버린 거. 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있던 제롬 파월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네. 만약에 자칫 이 불을 자기가 너무 급하게 꺼버릴 경우 10년간 그 불씨를 살리려고 오랫동안 애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그 아쉽고 낭패스러운 거죠. 그쵸. 이 불씨는 10년이나 이렇게 바람 불고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부양했는데도 안 나왔던 불씨인데 물론 지금은 너무 급격해서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 불씨는 꺼트리고 싶지 않은 거죠. 다만 그 열기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네. 그러나 꺼트리기는 싫은 거 그런 게 제롬 파월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계속 통화 정책을 지켜봐 왔고 그들이 계속 고민해 왔던 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인플레이션 심리가 생기지 않는 거. 인플레이션 심리가 생기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제가 그 이 회사 세미나 이럴 때도 영상을 막 보여드렸었어요. 일본 보여주는 영상.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심리라는 그 기대 심리가 없으면은 물건을 안 사요. 맞아요. 소비를 안 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소비는 엄청 살아있는데 물건이 딸려서 지금 네. 공급망 이슈고 이제 지금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전부 다 이게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는 싶은데 살려고 하는데 없어서 문제인 이런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차 사는데 막 10달 기다리고 이런 게 예. 없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 추수감사절 이 세일이 왜 생겼을까요? 안 팔리니까 팔려고. 맞아요. 재고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다 떨어야만 돼요. 근데 그럴 만큼 이제 미친 듯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내리고 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야 팔리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 올해는 전혀 반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소비 심리는 살아 있어야 수요가 생기고 네. 수요가 생기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또 시간 낭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뒤에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수요가 살아 있어서 생기는 그런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크해 보면은 내년 1년 2022년도 한 1년 정도 지속될 걸로 보여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그 리스타킹이라고도 말했고 그런 어떤 그 재고를 늘리고 더 생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있을 때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일으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거는 끄지 않으면서 네. 지금의 피해가 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조절을 하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인플레이션에 찬물을 껴얹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책을 썼을 때 그게 완전히 꺼져버릴까 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가면 가라앉을 일시적인 거란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 우리들이 볼 때 왜 일시적이라고 보냐면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급망에서 온 공급단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가라앉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높은 거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거에 대해서 네. 안 움직인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은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아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걸 끄지 않고 싶다는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힘들게 살린 불씨인데 이걸 어떻게 끄냐. 내년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은 GDP의 70% 정도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50%가 넘게 제조업 관련된 그러니까 뭐 그 이를테면은 제조업이 더 네, 훨씬 네. 더 높은 미국은 작년도 제가 코로나 때 조사해 보니까 8%였어요. 제조업 관련된 엄청 비중이 적네요. GDP에서. 예. 그러니까 소비가 70%가 넘고 그 소비의 70%인 그 전체 70% 소비의 또 70%가 무슨 소비냐면 서비스 소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전체 글로벌에 나타나고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성격 중에 네. 공급단에서 온 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디서 주로 왔냐면 주로 원자재가 상승해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I를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가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물가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CPI에 영향을 줬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런 게 몇 달 전에 막 얘기됐던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CPI를 분석해 봤을 때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영향을 받은 팩트들이 지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값에서 상승됐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된 물가가 오른 이유도 자동차 관련돼서 뭐 때문에 그랬죠? 그 자동차 부품이 그 공급망 병목 형상 때문에 조달이 안 돼서 네. 지금 현재 자동차를 그 반도체만 빼놓고 다 완성해 놓고 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공급망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처음에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원자재 값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복합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석탄가가 폭등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컨테이너선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폭등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내에 어떤 그 서비스 소비에 관련된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자기네가 소비하는 상품에 관련된 그 생산에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특히나 사실 지금 실제로 중국의 석탄 문제라든지 천연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긴 문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온 물가는 사실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서비스 소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 소비는 어떤 물가 영향을 받냐면 사실은 임금에 제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관련된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문제가 미국에겐 가장 치명적이고 다급한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물가는 크게 두 개, 아까 원자재 관련된 이런 물가와 그 다음에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임금 소득에 관련된 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에 나타나 있는 물가는 대부분 다 가격 상승에 의한 원자재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의한 거고 임금도 많이 올랐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나타나는 건 주로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냐면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뒤가 돼야 CPI에 반영돼요. 후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CPI는 당연히 임금에서 왔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고 사실 지금 CPI는 벌써 일반적으로 지금 9개월이나 6개월 전에 요인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CPI 물가를 대부분 올려놓은 요인들은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그런 쪽에서 주로 왔다고 본다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만한 요인은 아닌 거죠. 이거를 잘못 이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다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다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피해를 보죠. 제가 말하는 건 경제 구조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그런 데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움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급하게 오르고 강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 구조는 그렇게 다급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연준 입장에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신다면 급하게 불을 끄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우리한테 치명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좀 참아보는 거죠. 파월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만 덜 다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어려운 이유를 든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공급망 이슈 병목이나 이런 거에 의한 피해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타격을 받는 치명적인 구조죠. 우리 네. 제조업 국가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저쪽에서 사자가 많으면 우리는 무조건 잘 되잖아요, 원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작년도 말부터 상반기까지 좋았던 거예요. 수출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도 수출 숫자는 높아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주가가 어려워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납품을 못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살려는 사람은 있는데 팔려면 이게 만들어져야 팔 텐데 그렇죠. 만들어지질 않으니. 그렇죠. 그게 실적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게 하루 이틀 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쪽을 먼저 팔았던 거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 사고 팔았던 이유들 중에도 당연히 이 공급망 이슈에 의해서 한국은 직격탄인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반대로 미국은 직격탄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소비 국가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똑같이 뜨거워하는 요인이지만 미국은 아직은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연준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거, 피해가 나타날 걸 알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네. 그런데 돈을 많이 찍어서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할 때 부작용을 비교할 때 미국의 경제 구조는 나쁜 거를 좀 참을 수 있는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위해서 나쁜 걸 좀 희생해도 될 만큼 경제 구조 자체가 소비 위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무책임하게도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뉴스 검색해 보면 지금도 아마 바로 그 구글에다가 하여튼 뉴스 검색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수출국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바로 뭐가 나올까요? 중국이 나옵니다. 쫙 중국. 예. 사실은 경제를 잘 알고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엄한 그 피해를 입는 중국, 한국 이런 데들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마치 뭐 한국은 언급되지 않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 불을 질러 놓고 지금 자기네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남들은 뜨거워할 수 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그냥 따뜻한 정도인데 라는 느낌을 아직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아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거 충분히 참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는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은 미국과 중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는데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움이 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한쪽에서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타날 때 사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사실 그게 뜨거움으로 오지 않으려면 우리들 자산 중에서 어느 쪽은 그 내가 물가가 올라가서 힘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뭔가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게 집이든 그게 주식이든 그게 뭐 연금 자산에 네, 투자되어 있는 그게 ETF 뭐든지 간에 올라갈 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코로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부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연금의 30%를 주식 관련된 상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온기가 집집마다 적어도 30%의 집에 온기가 가는데 지금 왜 미국 사람들이 300만이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돈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산이 올랐습니다. 부분 다른 쪽에서는요. 그런 현상이 미국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을까요? 우린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심한 말인가요? 사실 이자라고 생각하는 이자가 1%, 2%인 이 마중에 거기다 그냥 대부분 9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사해봤더니.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쉽고. 그럼 물가는 막 5, 6%씩 막 오르는데 네. 내 돈은 1%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 글로벌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가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맞아요. 약간 인플레라는 게 보면 이 비용으로 다가오는 인플레가 있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인플레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보면은 비용으로 다가오는 인플레 다 얻어맞는데 내가 참여하는 인플레,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인플레에 참여하는 비율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집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먼저 해놓으셨어야죠. 뭐 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벌써 1년, 2년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돈을 풀어서 해결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버블이 제일 걱정되실 거예요. 버블이 터지는 게. 그러면 맞아요. 1년이든 2년이든 버블이 터진다고 하면 그때도 아직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거에 제가 수차례 걸쳐서 위기 때마다 연준이 대응해 왔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고 금융위기 때 더 강력한 정책을 완화 정책을 썼더니 그나마 10년 간다고 말했던 미국의 금융위기가 7년째 회복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는 그걸 배워가지고 이번에 제롬 파월은 한 달 안에 그 몇 년간의 양적 완화 경험들을 다 쏟아부어서 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많이 풀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재정 정책까지 써서 역사상 100년 내에 최대의 돈을 쏟아붓는 일들을 작년도에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배웠다는 거죠.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그것 말고는 빠르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1, 2년 내에 혹시라도 몇 년 내에 또 위기가 온다면 버블 붕괴가 온다면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일어나요? 사실 계속 끝없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술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0년도부터 시작된 기술의 시대. 이 기술의 시대는 뒤집어 말하면 가로치고는 어떤 거냐면요. 국경제가 신경제로 바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신경제예요. 그런데 현재 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밖에는 또 그 말은 가로치고는 무슨 말이냐면 좀비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냥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붙잡아 놓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태. 네. 이거는 왜냐하면 국영제가 이 현재 지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오늘 그 조사한 그 나라마다 그 디지털화된 그 비율을 조사한 데이터를 봤는데 한국도 과거보단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국영제가 70%인 나라가 있고 60%인 나라가 있고 신경제가 40%인 나라가 있고 50%인 나라가 있는데 주로 지금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기술기업이라는 그 전 세계 시가총액 안에서 9개, 8개에 해당되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어떤 기업이에요? 다 디지털 기업들입니다. 신경제 대표적인 기업. 신경제라고 하면 국영제를 얘기할 때 굴뚝이라고 보통 말해서 뭐 중공업 네. 뭐 이런 그 자동차도 말하면 전기차가 아니라 그 화석 연료로 말하는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금융에서 말하면 은행도 국영제예요. 사실은 요즘 그 핀텍이라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 같은 것들, 맞아요. 예전엔 보지 못했던. 예, BNPL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경제예요. 근데 그 아직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죠. 시중은행이 훨씬 많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많습니까? 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로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부터 금융이 IT에 의한 금융으로 핀텍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은행을 규제해야 했으니까 은행 대신 기술 기업들이 은행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10년 전에 핀텍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국영제, 신경제를 갖고 금융업만 보자면 미국은 신경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한국보다 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신경제가 국영제를 충분히 버틸 만큼 국영제 기업을 부도가 내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변화가 되면 돈 풀고 금리 내리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디레버리징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해버리면 국영제는 그냥 폭삭 주저앉게 돼 있어요.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신경제가 국영제를 뛰어넘습니다. 어느 정도 뭐 50%가 됐든 55%가 됐든 이런 비율이 되면 그때는 통화정책도 지금처럼 MMT라고 말하는 무조건 돈을 푸는 정책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코로나 때 여러분이 딱 기억해 보시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정크본드를 연준이 사주겠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경제를 살려야만 하기 때문에 네. 이때는 그냥 좀비인 채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이런 식의 부양은 이런 식의 그 회복은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럴 때가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대급부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인플레이션은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번처럼 똑같이 그 인플레이션에 부응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 나에게 나타나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승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오히려 누리는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향후에는 더 그런 자산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그 제롬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겠죠. 다만 제롬 파월이 말한 일시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경제를 해치는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단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참을만 하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은 이제 안 공급하지만 금리를 올릴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거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연준의 생각이나 이런 제롬 파월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를 읽는 데 중요합니다. 네.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테이퍼링이 되면 우리가 또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테이퍼링 그래 돈 풀던 걸 줄이다가 이제 안 풀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연결돼서 생각이 되다 보니까 테이퍼링 이꼴 금리 인상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해 사항을 갖고 제가 오늘 지금 시작할 때 과연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해 기반에서 생각을 제롬 파월이 변했네? 라고 생각해야 될지를 저희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제롬 파월의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부터 그가 말하는 거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말하는 거 그럴듯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연준의 생각이 중요해요. 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시장이 가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잘 읽어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생각엔 제롬 파월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장이 연준이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 이래서입니다라고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대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는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의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사실상은 이 바이든의 다급함에 의해서 이제 그 제롬 파월이 말하는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얘기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롬 파월이 뭐가 남아 있냐면 상원에 그 인준이 남아 있어요. 상원 청문회처럼 상원에서 이제 그 제롬 파월과 라일 브레너드가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원에 참석해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받게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상원의 의원들은 아마 그 뭐라 그러겠죠? 빗발 치듯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바이든의 이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그 상원 의원들에게 제롬 파월이 설명하고 설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임명해 놨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바이든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죠. 네. 그러니까 당분간 제롬 파월의 모든 코멘트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짜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는지는 사실은 따져봐야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제롬 파월의 그 심중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